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싫어해요. 근데 트럼프는 왜 미국이 다 해줘야 되느냐? 너네 내 부하 아니냐? 일본하고 호주가 핵심이고 우리나라한테도 안보적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이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기관이고요. 그게 또 왜 서울대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서울대가 단순히 이제 학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을 이렇게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제 아는 옛날에 오래전에 만났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저희 채널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곳이지만 투자에 자꾸 막 정치가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정치 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된 지가 트럼프 때부터 좀 더 본격화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치, 막 외교, 막 국제 정치, 요즘에는 막 지정학, 그다음에 뭐 싸움하니까 또 이게 이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마땅히. 근데 제가 보니까 박사님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또 투자에도 그렇게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을 하니까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이게 일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주식의 가격도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발견을 하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돈을 버는데도 이 정치학이 활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이 사실은 다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들을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이제 장기적 추세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치학이 이게 단순히 맨날 국회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참신합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정치학도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정치를 하면 공부를 하면 잘만 하면 이게 돈도 벌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으셨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요즘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작은 또 정치에서부터 좀 뭔가 클로를 발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벌써 이제 1월이니까요. 그렇죠. 재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사기술 경쟁이라는 이제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분석했던 대상이 뭐였냐면 인공지능 자율 무기체계 기술을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산업이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남는 돈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대박. 또 중요한 게
시간적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꺼번에 뭐 같은 시점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네. 차례차례 나눠가지고 매달 네.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달 주식을 그렇게 사가지고 한 200% 정도 수익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 주식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부족하죠. 예, 이제 합쳐져야죠. 그러니까 네. 정치와 이제 경제와 투자가 이렇게 합쳐지는 네. 그 지점이 뭔가 있을 텐데 네.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 하면은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은 네.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거고 네. 언제까지 이러는 거냐 요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게 둘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걸까요? 이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사이가 좋았을 때를 알아야지 아하. 사이가 왜 나빴는지도 알 그렇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 남녀관계도, 부부관계도. 그렇죠. 네.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이래서 좋은데 네. 틀어지는 이제 금이 가면서 아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을 해요. 네. 쉬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다시 얘기를 하면 네. 시장에서 물건 팔 수 있게끔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텃밭에서 채소 길러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돈 벌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국이 어땠어요?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 안 하죠. 열심히 일 안 하죠. 옛날에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이렇게 막 쓰레기들도 막 널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반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다 교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만큼 사회주의 체제는 모두가 다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10명이 한 교실에 있다고 치면 네. 10명한테 교실 공간을 자기 거라고 다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실을 10개로 쪼갠 다음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정책은 뭐였냐면 내수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거는 중국 내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생산한다 라는 건데 어때요? 외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투자 없이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쵸.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를 보겠어요? 미국을 보겠죠. 우리한테 투자 좀 해줘. 그리고 또 우리한테 물건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안문 사건 이후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상당히 공산당 내에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덩샤오핑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혁개방의 의지를. 그쵸. 근데 수입 대체 산업화만으로는 성장의 효과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급격한 성장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대외 투자를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줘야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예. 지들 먹고 살 것만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만 살면 그냥 고만고만한 그쵸. 건데 예. 외부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예. 요거 만들어서 니네들이 사가라. 예. 네 돈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돼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끊임없이 확대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990년대 초에 적극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은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죠. 인구가 많죠. 예. 그리고 미국은 뭘 갖고 있냐? 기술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첨단 기술들은
다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미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 단가를 매우 싸게, 임금이 싸니까 생산 단가 굉장히 싸겠죠? 그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면 미국도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기술이 없지만 미국이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또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네네.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아하. 형성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이때부터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뭔가 만나서 이게 썸을 타는 단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중국은 노동력만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기술은 미국이 해줬단 말이에요. 아하. 그 사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을 보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죠. 자, 맨날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맨날 자기들은 기술도 없고 맨날 사정해가지고 투자만 해달라. 그리고 값싼 임금 주면서 물건 실컷 만들어 놨더니 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곳이 돈을 벌겠어요?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렇죠. 기업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아하. 아, 우리가 직접 공장 짓고 아하. 기술 개발하면 안 돼? 네. 이런 생각을 이제 중국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언제쯤부터일까요? 그게 2018년 아하. 정도부터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핵심의 발단이 된 거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제조 2025예요. 아하. 여기 보면 미래의 첨단 기술, 선도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신들이 중국을 이용해서 벌었던 돈이 이제 끊기겠다. 어허. 왜냐?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왔던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술도 개발하고 돈도 벌고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 중국은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 우리 이렇게 시장이 넓은데 그리고 인구도 많고 소비자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우리 물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되냐면 네. 안보 문제, 군사 안보 문제, 패권 경제, 아. 이런 이제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기존에 이제 이거 약간은 학술적인 내용인데 네네.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적 상호 의존. 네. 예를 들면 부부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네. 그러면 둘이 맨날 이렇게 같이 일을 하죠. 그럼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죠. 남편은 굽고, 음. 그리고 부인은 카운터랑 뭐 이런 거 관리하고. 분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부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겠어요? 치킨집을 계속 하려면 안 싸우겠죠. 그렇죠. 네, 네. 안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경제적 상호 의존이에요. 어려운 네, 말로 네, 하면. 네. 둘이 먹고 사는 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준비를 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독립이죠. 네, 네. 그렇죠. 그쵸, 경제적 남자든 독립. 여자든 아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적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네. 확대될수록 두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하. 기존의 이제 자유주의 이론이거든요. 국제정치에서 얘기를 하는.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미국이 기술 개발하고 그 기술 가지고 중국이 만들어라. 그래 중국은 세계의 굴뚝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면, 최근의 미중 관계 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양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네. 서로 이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야, 예를 들면 치킨 팔았는데 오늘 매출이 20만 원 나왔어. 네.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나 오늘 100마리 튀겼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야 되냐? 그렇지. 아니 내가 튀겼어 이런 거예요. 내가 튀겼어. 그럼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기가 3분의 2 가져가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3분의 2를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음날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50마리 튀기겠다. 네네.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튀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찬가지죠. 자, 둘이 같이 돈 벌어 왔어요. 근데 미국이 훨씬 돈 많이 벌어갔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중국한테 무슨 돈을 주겠어요? 통화를. 달러를 주죠. 달러를 주죠. 네. 그럼 달러는 누가 찍겠어요? 미국이 찍죠. 미국이 찍죠. 돈을 지가 찍고 지가 찍고 일한 대가를 지가 찍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러 패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 해지니까 이거 주는 돈이라고 해봐 지들이 찍은 달러이고. 그렇죠. 그럼 달러 받은 돈으로 자꾸 또 보니까 미국한테 또 빌려주고 있거든. 그렇죠. 국채 산다고. 이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도 막 찍어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찍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나오는 거야. 나도 우리 하겠다. 돈으로 찍어서 우리 돈으로 결제하겠다. 그렇지. 석유 사와가지고 중동 국가에 우리 돈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한테도 우리 뭐 하면 너네 뭐 공장 지으면 우리가 그 대가로 위안화 주겠다. 그렇지.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 봐라 이런 거죠. 소리 하는 거야. 이것 봐라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찍은 걸로 받아 뭐 이런 거죠. 얘기가 지금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통화 문제까지 이윤이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근데 이거 이 돈 결국 이거 찍어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자 공장을 미국한테 다 지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공장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IT 기업 하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특허 내가지고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쵸. 공장이 다 중국에 가 있으면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 미국에 예를 들면 맨날 자동차 만들던데 뭐 이런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그렇죠.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또 트럼프가 더 잘 활용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핵심은 러스트벨트에 있는 거죠. 러스트라는 게 녹, 철에 쓰는 녹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로 뭘 하는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 전통 굴뚝산업 제조업.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시작은 이 돈 문제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미중 갈등의 핵심은 미국은 전략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차단. 그러니까 기술이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 제품들에 대한 제재. 이게 핵심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네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서로에게 의존적인 뭐 이런 상황이 되다가 이게 돈이 벌리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가 문제의 근본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미중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면은 지금은 이제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처음 나와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을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트럼프 정책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예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견제하는 게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었고, 맞아요. 이거에 대한 수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대대적으로 매기는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관세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죠. 예, 예. 그 40% 관세를 맞아요. 돌리기도 하고, 트럼프의 핵심은 중국이 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권 경쟁으로 연결이 되는데, 야, 중국이 돈을 벌었네? 달러를 샀어요. 달러를 많이 이렇게 얻어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경제를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야, 이거 국방력에 투자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글로벌하게 퍼질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한테 받은 달러로 무기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아니면 무기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하. 항공모함을 막 건조를 한다거나. 네. 그러면 군사력의 확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패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해군력을 막 증강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항공모함에 있는 7, 80대의 전투기가 탑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지스함들이 주변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핵잠수함이 이렇게 앞에 가면서 그 적의 잠수함들을 견제하고 탐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근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겠어요? 힘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그게 항공모함이 그래서 정치적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궁극의 무기가 항공모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지키던 바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편안하게 했던 바다에 그렇죠. 갑자기 중국 항공모함이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항공모함을 갖고 막 전 세계를 누벼요, 중국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권위가 굉장히 손상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 더더군다나 또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게 남중국해 이런 섬 같은데 뭐 하여튼 이 책상만한 섬에다가 콘크리트를 딥다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활주로를 짓고 식당도 짓고 병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섬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 주변 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토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 바다는 뭐예요? 중국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영해 개념이. 예.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남중국해 통과할 때마다 미국 상선들이 남중국해 통과할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중국 눈치를.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중국의 첨단 기술 부상에 대한 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한 군사적 억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시기에 나타났던 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이든 때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역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억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에서 다시 트럼프로 바뀐다라고 쳐봐요. 네. 이게 바뀔까요? 네. 바뀌지 않겠군요.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근데 다만 뭐가 있겠어요? 바이든은 직접 이렇게 동맹국들 도와가지고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미국이 귀환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돌아왔다. 어디에? 아시아에 혹은 유럽에.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른 게 뭘까요?
알아서 해라 니네들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한다. 근데 예를 들면 직접 가서 싸우는 애가 있죠. 근데 친구 시켜가지고 싸우는 애가 있죠. 바이든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직접 본인이 예. 돈 보내서. 예,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직접 싸우면 나 이게 체력도 네.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데 누굴 시키겠어요? 동맹국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가 좀 역할 좀 해라. 왜 미국이 다 해줘야 되느냐? 그래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빠지겠다는 건 아니죠. 너네 내 부하 아니냐? 그 너네가 혹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주로는 일본하고 주로는 호주. 일본, 호주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핵심이고 네. 우리나라한테도 안보적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위협을 차단. 주한미군은 또 북한에 대한 그 한반도 내에서의 역할에만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전략을 픽을 원하겠어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함께 지금까지 누려왔던 현상, 현상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적인 안정자로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야, 왜 나만 일만 해? 너도 좀 해.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야 이런 네. 거네요. 나 좀 쉽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든 일본 입장에서든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형, 나 돈 없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쉽게 말하면 네. 돈 내고 타라는 거예요. 기차 타는데 너 지금까지 하여튼 무임승차 아니냐. 무임승차였잖아요. 네, 그런 거죠. 돈 좀 내. 돈을 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네도 국력이 그 정도나 세계 8위면 그치.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너네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너네가 오히려 미국하고 함께 미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면. 그렇죠. 네. 긴장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이제 가정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되긴 해요. 사실 올해 내내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적지가 않거든요. 세계 5위 정도라고 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대칭 전력 같은 경우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세계 최고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또 대단한 역량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군사력을 일부 제공해 주는 거는 부담이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위협이 되는 국가와 벌이는 전쟁에 혹은 군사적 충돌에 우리가 동원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루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루됐다 이런 거네요. 연루의 예를 공포. 들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면 미국이 항공모함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뭐 하라고 했어요? 그냥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겠어요? 너 쉬어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군사적 역할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쵸. 상하죠. 그러면 중국은 군사적 타격 범위에 미국만 넣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이 안보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곧바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예를 들면 완성품을 한 나라 안에서 만드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가 특히 그 궁극의 공급망의 핵심이죠. 엄청 복잡하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야 되고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고 대만에서도 일부 가져와야 되고 뭐 그리고 삼성 공장이 뭐 용인에 있어서 용인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해운과 물류에 의해서 다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닷길이 끊긴다. 아, 근데 2, 3일이 걸리고 훨씬 더 일주일 동안 우회를 해야 된다.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맞아요. 홍해에서 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상선들을. 네. 이게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로 오고 있거든요. 후티 반군이라고 해봤자 말 그대로 반군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솔직히 무기나 뭐 AK-47인가요? 뭐 이런 거 들고 있고 로켓포 정도 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홍해를 우회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를 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안보적 리스크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이제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중 관계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거잖아요. 아, 네.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예, 이거는 두 가지인데 조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예, 영화 친구에 나왔었던 파가 있죠. 칠성파. 네, 네. 그리고 21세기 파인가요? 저희 장동건이 21세기 파인가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21세기 파.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무슨 파인지. 예. 아, 무슨 두 개 칠성파랑. 네. 예, 칠성파가 자 전통적인 부산의 조폭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얘들의 이익은 밀수에서 왔단 말이에요. 일본하고의 밀수에서. 네. 근데 21세기 파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 거예요. 마약이라는 필로폰을 네. 개척을 하면서 시흥으로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칠성파하고 21세기 파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1세기 파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담그기 어렵다. 네. 그냥 뭐 얘들 돈도 많고 조직원 수도 많고 마약 사업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칠성파가 21세기 파랑 전쟁해가지고 막대한 조직원의 어떤 피를 흘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너무 잘 되면.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21세기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들이 부상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1세기 파가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 예. 20세기 파요? 네. 20세기 파. 20세기 파. 네. 예. 네, 20세기 파입니다. 네. 얘들은 네. 사업 영역을 그냥 일부 나와바리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마약 좀 팔고 룸사랑 몇 개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미중 관계는. 얘들이 20세기 파가 네. 마약을 가지고 조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산은 우리 다 먹겠다. 라는 접수한다. 네. 근데 또 칠성파가 보기에 지금 얘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커지겠다.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국은 21세기 파가 이제 중국을 비유하신 거고, 그렇죠. 20세기 파가 새로운 부상국. 그리고 칠성파가 이제 물론 좀 밀수 필로폰이래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잘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말 진짜지 조폭 아니에요? 네, 물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법도 없고 조폭을 관할하는 뭐 위에 권위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정부 상태예요. 힘 있는 놈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뭐 법도 있고 뭐 하지만 국제 정치가 안에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강조되는 건데. 너무 근데 잘 이해가 되네요. 칠성파와 20세기 파. 네. 근데 20세기 파가 마약 팔기 전까지는 칠성파의 큰형님이 부산 조폭들을 다 평화롭게 관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얘가 나타난 거야. 20세기 파가 나타나면서 얘들이 마약 팔면서 이제 잦은 이권 다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트 누가
누가 기도 세워가지고 관리할 거냐. 네네. 우리 애들 좀 거기 좀 문 앞에 좀 박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미국이 판단을 할 때는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미국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체제,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로는 경제적 혁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경제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국가의 함정이라는 중진국 함정. 그렇죠. 그런 미들 파워 트랩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얘들이 뜨기 전에 잡자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미국하고의 경쟁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패권 경쟁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경제 협상해가지고 예전에 일본하고 미국이 1980년대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경제 협상해가지고 그쵸. 일본하고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해소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중국은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은 그런 거네요.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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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가라고 한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한 달 갔다 온다고 그렇지. 이거 끝나는 문제 아닌데? 그렇지.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문제로 오잖아요. 투자 문제로도 네.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을 너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항상 안보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계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가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첨단 칩 산업들이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에.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중국에 무조건 반도체를 짓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보적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얼마 수 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만 선거 이후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 대만이 저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도 블룸버그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만약에 전쟁 나면 끝장이다. 근데 대만은 뭐 GDP의 절반 정도 날아가고 한국도 4분의 1 정도 날아간다. 왜냐하면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혁신 아까 말씀하셨던 첨단 기술의 뭐 최첨단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군사 기술 측면에서 보면 항공모함도 그렇고 모든 첨단 무기 체계에는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개발한 이제 둥펑 21 같은 경우는 가면서 궤적을 계산하면서 가거든요. 그 여기 항공모함이 있다 그러면 얘가 항공모함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탄도 미사일은 그렇죠. 쏘고서 끝났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쏘고서 마치 순항 미사일처럼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순항 미사일처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낙하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AI, 반도체 뭐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과거처럼 탱크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있어요. 모자이크 워페어. 그게 뭐냐면
무인 무기 체계 여러 타격 수단들이 존재를 해요. 네. 무인 항공기도 있고 유인 항공기도 있고 여러 타격 수단들이 존재를 하는데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건 목표물만 지정을 해주면 각 타격 플랫폼들이 알아서 가서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 전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잠수함은 각자 알아서 전투기는 각자 알아서 무인항공기는 무인항공기대로 알아서 가서 목표물만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물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터미네이터에 보면 네. 존 코너 엄마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면 터미네이터한테 야 어느 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술집 돌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터미네이터한테는 뭐만 알려줘요? 목표만 사람 알려주지. 코너만 알려주는 거야. 얘 얼굴 얘만 죽이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알아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워페어거든요. 아하. 예,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면? AI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매우 소형화돼야 되는 거고 공정이 되게 미세 공정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첨단 전략 산업이 핵심이다. 네. 그게 결국에는 미중 간의 안보적 리스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이다. 네. 이거에 따라서 예, 투자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대만에서 네. 첫 번째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선거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대만이 끊었는데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네. 세대 간 투표 아, 현상이었어요. 세대 간. 예. 네. 자, 기성세대, 좀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국민당의 지지가 높을 거고, 네네. 그리고 20, 30대는 민중당과 이제 민진당의 지지가 높았고, 그리고 좀 장년층, 장년층. 노년층은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네. 국민당이 아무래도 약간 좀 친중에 가까운 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민당은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하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하고 국공내전이라는 걸 벌였잖아요. 네. 중국이 공산당으로 갈 것이냐, 그치. 아니면 자본주의 국민당으로 갈 것이냐, 네. 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냐?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은 해군력이나 이런 게 약했기 때문에 이제 성을 넘어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당이죠. 네. 대만에. 네. 그래서 장개석이 그러면 대만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대만을 계속 장기 독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장경국이 있어요. 장경국한테 물려줬어요. 대만 총통.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총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장경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독재 권력을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화를 단행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래서 국민당은 대만을 오랫동안 통치해 왔던 정당이에요. 근데 국민당은 자, 통일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대만 국민당의 꿈은 뭐냐면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집권하는 거예요. 아. 그게 국민당의 100년의 꿈이에요. 아. 예. 꿈이 네. 근데 크네요, 그게 이제 꿈이.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의 나라다. 아. 근데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죠. 아.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은 다르지. 다른 생각을 하지만 통일을 한다라는 목표로 네. 한다는 건 똑같지만 네. 내가 해야 된다고 각자 생각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만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다. 아하, 한 라는 나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음. 근데 민진당은 네. 그렇지는 않죠. 대만 독립을 독립하자 이제. 염두에 둔 아하.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진당은
대만 본토의 정서를 또 갖고 있고 아니 민주주의 대만은 중국 본토하고는 다르다 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정당이 민중당 네. 이라는 거죠. 제3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둘 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이제 나온 정당이 민중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 이슈랑 맞물리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국민당이 집권을 했다. 네.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의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진당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민진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안 사이의 갈등,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군사적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매우 분명하게 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을 무력 점령하겠다. 내란으로 간주하겠다. 아, 내란으로. 예, 네. 예.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매우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진당이 지금까지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대만의 독립선언을 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총통이 됐잖아요. 네. 그때 바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성명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뭐야 이거 그랬는데 예. 대만 지지한다고 하고 막 대만 그러니까 독립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전쟁이기 때문에 아.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현상을 유지하는 그래. 거지.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빌미로 중국을 공격하는 게 미국의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진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양안 사이, 양안이라는 게 언덕이거든요. 양해안. 네. 왜 양안이라고, 양국 사이라고 안 하고 왜 양안이라고 하겠어요? 오, 그러니까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남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요? 남북한은? 아니죠. 아니잖아. 예. 어.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양국 사이에서는. 아. 근데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국가로 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수복 지역인 거예요. 북한은. 그러네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지 못하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영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새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죠. 그냥 우리 국민인 거예요, 북한 국민은. 그렇구나. 국적법상, 네. 헌법상. 그게 양안 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양국 거군요. 관계가 아니라 양국관이 아니고 그냥 해안을 바라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 입장에서도 보면 대만은 미수복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거예요. 아, 서로 생각이 좀 다르군요. 그러면 네. 야 대만 뭐 얼마나 된다고. 네.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그러니까요. 왜 찌질하게 대만 좀 알아서 살게 놔두지.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러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네. 중국 공산당은 선거로 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네.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청나라가 엄청나게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군벌 통치해가지고 중국 전역이 다 분열과 혼란을 겪었잖아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백년국치라고 부르거든요. 국가의 치욕이다. 근데 그 국가의 치욕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근대 국가를 건설한 게 누구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제국주의 물리치고
우리가 통일 국가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이 아직 그 식민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했던 지역이 어디냐? 대만이라는 거예요. 예, 대만은 원래 일본은 통치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일체의 양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양보냐?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의 권위. 월급 봉투에서 나와요. 그렇죠. 돈. 네, 그렇죠. 네. 중국 정당성의 공산당의 근거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건국에 이바지했다. 식민지 제국주의를 물리쳤다. 네. 그거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게 이제 대만 정치 상황과 네. 양안 관계 이번 선거에가 맞물리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대만 얘기를 하자면 네. 세대 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세대 간 문제라고 예. 얘기해 주셨고 예. 기성세대가 국민당을 지지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국민당이 아니고 민정당이나 민진당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젊은 세대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취직, 그렇지. 일자리. 네. 그래서 또 결혼도 하고 이 결혼을 못 하고 이게 이러면 사회적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 맞아요.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혹은 사랑하는 남자랑 내가 더 살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집 마련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죠. 젊은 친구들이. 네. 네. 근데 경제적인 대만이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맞아. 그럼 일자리가 왜 없지? 대만에서 공장 만드는 게 싸겠어요. 중국에서 공장 운영하는 게 싸겠어요. 중국에서. 예. 네. 이게 기성세대들은 자, 대만 양안 관계, 이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에 투자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다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2014년에 학생 시위로 이어졌던 거고, 그때 마잉주 총통 관저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마잉주예요. 그 총통 관저가 심지어 막 습격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 종속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고, 대만 독립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민당보다는 국민당에 대한 반대, 민진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민진당 집권했다고 해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뭐가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별로란 말이에요. 여전히 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적이고 대만의 공장들은 다 중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화가 또 나겠죠. 그러니까 민중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네. 인제 대만은 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 본토하고의 통일이라든가 본토에 대한 친중 정책, 그러니까 친중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사라졌다. 국민당 후보조차도 이제 친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피하자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해역은 다 이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큰 비중을 그쵸. 차지하는 해로 특히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만의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양안 관계 의 갈등이 네. 왜 심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네. 좀 길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깊은 문제의 근본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걸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효과 우리한테 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 보면 좀 비극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안보적 취약성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안보적 리스크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이제 반작용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이 대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야 이 된다. 점. 해야 되기도 하고 네. 할 수 있다. 네, 이 점은 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반사수혜가 효과인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만의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긴장, 군사적 긴장이 벌어지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는 저 지역 전체는 안보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준 박사님이 계속 이효석 아카데미에 출연해 주셔서 네. 이제 좀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신 거라면은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세부적으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치를 알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정치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효치님들이라고 하거든요. 효치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을 알면 돈을 버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성공 투자를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미국을 중국이 추월할 가능성은 향후 몇십 년 동안 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율무기 체계는 굉장히 값이 싸죠.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보다 더 적은 돈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주변 반응이? 주변 반응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오, 꽤 정말요?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박사님의 수준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2022년 가을에 박사님께서 쓰신 논문 이야기를 그냥 해보는 거를 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했거든요. 논문 제목이요. 네. 미중 간 군사기술 경쟁과 세력전이라고 돼 있고요. 인공지능과 자율 무기체계, 군사기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2022년이면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인데 벌써 중요한 키워드를 꽉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논문을 쓰시게 된 계기랄까?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주요 전공이 중국 엘리트 정치하고 그리고 중국의 안보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안보 관계라는 이제 차원에서 미중 관계 그리고 미중 군사 문제 이런 주제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이제 자율무기 체계가 미중 간 군사 기술 경쟁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연구를 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기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율 무기 체계 네.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네. 이 기술 가지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군사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무기 체계가 뭔지 이제 이거부터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좋아요. 일반적인 무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컨트롤을 하는 거죠. 네. 사람이 다 제어를 하고 사람이 다 격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율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는 덜 개입하거나 혹은 개입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총을 쏜다. 네. 근데 사람이 다 컨트롤을 했죠. 네. 근데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자율무기 체계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기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자율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분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무기체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부분적으로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분 자율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감독을 받는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감독만 해주고 무기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자율성이에요. 인간의 감독조차 받지 않는, 그리고 무기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행위. 이게 이제 완전한 자율성이겠죠. 터미네이터 영화가 네. 이제 되게 유명하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부분 자율성이겠어요? 아니면 인간의 감독을 받는 자율성이겠어요? 완전한 자율성이겠어요? 완전한 자율성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감독하지도 않아도. 파괴적이고 또 혹은 윤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어서 사실 이러한 이제 자율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율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완전한 자율성 혹은 인간의 감독을 받는 자율성 뭐 이 정도의 무기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자율무기 체계일까요, 아닐까요? 드론. 네. 드론은 자율무기 체계가 조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 네. 조정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뭐 인간의 감독을 받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드론은 이제 자율무기 체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상당히 논쟁이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원격 조정한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리모트 컨트롤, 뭐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무기랑은 달리 드론은 어느 정도 비행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적인 그 움직임들이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 자율성을 갖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무기 체계의 분류도 될 수 있고, 기술적 특징에 따라서 드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은 남아 있죠. 자율 무기 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소형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인가 봐요. 말 있잖아요. 말. 중세 시대 때 네네네. 우리 중세 기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세 보이잖아요. 말도 막 중장갑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덮여 있고, 네네네. 그리고 기사들은 막 온몸을 다 철로 이렇게 철 장갑으로 이렇게 덮여 네네네. 있으니까 네네. 기사 한 명이 보병 한 10명, 100명은 이렇게 물리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사가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추기가 쉽다. 예. 그러니까 석궁으로 맞추기도 쉽고 아하. 총으로 맞추기도 쉬운 거예요, 기사는. 아하.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무기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는 엄청나게 큰 무기가 오히려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모함 논쟁도 나오는 건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강한 무기 체계잖아요. 네네. 근데 어때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추기도 굉장히 쉬운 무기 체계인 거예요. 항공모함을 움직이게 되면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너무 크니까 네.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 공격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게 또 주변에 다 이렇게 엄호한다고 하나요? 그런 게 네네. 좀 있어야 되겠네요. 작년인가요? 북한 이제 드론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작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막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못 맞췄죠. 아,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못 맞춘 거예요. 이게 크고 작은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큰 것은 큰 것대로 공격 대상이 쉽게 된다라는 점에서 좀 단점이 있군요. 소형이면 또 오히려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맞추기 또 어려운 거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해충들이 있잖아요. 네. 모기파리만큼 인간을 짜증나게 하는 해충도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윙 하면서 그죠? 예, 불을 끄면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켜면 또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못 잡아. 못 잡죠. 그리고 발견을 했어. 근데 급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모기들이 네, 그죠.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 잡기가 어려워. 다시 잡기가 어렵구나. 네. 근데 그 모기가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더 잡기가 어려워요. 한두 마리는 잡았다 쳐요. 네. 근데 때로 몰려다닌다 모기들이. 더 만약에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거기서 온 게 이제 자율무기 체계를 갖고 나타나는 이 군집 형태의 작전 개념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이거를 스워밍 전략이라고 하나요? 네, 군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스워밍이라고 하죠. 한 마리는 어떻게 잡는다 쳐요. 근데 벌들은 항상 떼지어 다니죠. 떼지어서 공격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망가야죠. 코미디 영화 같은데 보면 네. 괜히 벌집 건드려가지고 그 벌집 건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막 뛰어가지고 호수나 강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벌들은 물에 닿으면 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물 속으로 되는데 들어가면은 그나마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워밍이라고 하는 이제 전략들이 도출이 되는 건데요. 떼지어서 움직이면 잡기도 어렵고 잡았다고 쳐도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떼지어 움직이기 때문에 또 공격할 때의 치명성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스워밍 전략이라는 게 무인 체계 그리고 소형화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의미 있는 변화들 좀 만들어내나요? 실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네. 다만 이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군집 드론들이 이제 하늘에서 장관을 이루면서 쇼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평창 올림픽 때는 밤에 예쁜 어떤 공연을 선보였다고 쳐요. 네. 근데 그 평창 올림픽 때 선보였던 드론들이 예를 들면 폭탄을 하나씩 소형 폭탄을 다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순식간에 관중석으로 돌진을 한다. 그러면 그 군집 드론을 뭐 예를 들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냐? FC-4K로 막겠어요. 뭘로 막겠어요? K9 자주포로 막겠어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집 형태의 자율 무기체계 운용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미래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 작전 수단이다, 전술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네네. 이 자율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다 조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율무기 체계의 치명적인 약점은 네트워크 지원을 얼마나 잘 받느냐, 끊기지 않고 이게 핵심이고 반자율무기 체계의 핵심도 결국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 체계를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는 거겠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와이파이 연결되는 곳에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연결 안 되면 그냥 뭐 떨어지겠네요. 그냥 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무기 체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끊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워밍 형태의 이제 전술적인 공격이 지금 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구소련 시대부터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상전의 핵심 탱크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서 계속 파괴가 되고 있죠. 그건 뭐냐면 탱크라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큰
무기 체계죠. 네네. 표적이 되게 쉬운, 탐지도 되게 쉬운. 금방 알 수 있는 그죠? 그리고 탱크라고 하는 게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죠. 탱크가 엄청 강력할 것 같지만 맞아요. 실제로 현대전에 있어서는 탱크가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이제 논쟁들이 나올 만큼 야. 탱크는 굉장히 취약한 무기체계예요. 그리고 탱크는 또 문제가 뭐냐면 시가전에 굉장히 취약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폭격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도시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격에 의해서 고층 빌딩들이 파괴가 되고 그 잔해들이 길을 다 메워버려요. 그리고 탱크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일렬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논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속도가 저하되죠. 네. 그러면 탱크들이 일렬로 움직이는데 드론이 보고 있다가 앞에 있는 탱크를 공격하면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도 못 가는구나. 탱크들은 서 있어요. 아하. 자, 탱크는 서는 순간 또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이 가가지고 탱크를 공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내 탱크 타격 수단으로 탱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서 있는 탱크를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져요. 혹은 옛날 재래식 전쟁처럼 화염병을 투척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바퀴만 이렇게 파괴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류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탱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들이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런 이동상의 제약이 없죠. 잔해가 있어도 공중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공중에서 움직일 때 잔해를 막 걸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에 있어서 드론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학습, 머신러닝에 의해서 그 예를 들면 러시아 탱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학습을 시켜버려요. 예, 그러면 그 딱 보는 순간 드론을 대규모로 뿌려가지고 시가전에 투입을 시켜요. 그럼 얘들이 알아서 러시아 탱크로 인식되는 무기체계들을 다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AI잖아요. 그렇죠. 예, AI랑 이제 머신러닝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체계의 그런 효과성, 치명성을 이런 드론과 같은 AI 무기체계, 자율 무기체계들이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심지어 제작하는데 가격도 싸다. F-22 랩터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F-22 랩터는 그게 혹시라도 파괴될까봐 실전에 투입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끌고 나가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페라리가 집에 있다. 그리고 뭐 그보다 싼 소나타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갈 때 페라리 몰고 가겠어요? 소나타 몰고 가겠어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몰고 있는 차는 좀 싼 거다라는 거죠. 긁어도 크게 부담 없는. 그것도 부담 없네. 차를 몰고 가겠죠. 더 애지중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비싸면. 이 드론 같은 거. 아유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 파괴돼도 뭐 다시 만들지. 뭐 이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얘가 파괴돼 봤자 또 만들면 되니까 얼마든지 실전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무기 체계라는 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오는 시가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에서는 양상이 많이 바뀔 거다. 그것은 소형화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겠군요.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무기 체계가 변화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이 천조국이라고도 얘기하죠. 맞아요. 막대한 국방비 예산을 쓰고 있고 중국도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쓰는 군사비가 중국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러면 첨단 무기 체계 그리고 비싼 전투기
그리고 비싼 항공모함, 이거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은 무기들을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첨단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미국을 중국이 추월할 가능성은 향후 몇십 년 동안 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율무기 체계는 굉장히 값이 싸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재래식 첨단 무기 체계로 미국을 추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자율무기 체계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보다 더 적은 예산, 보다 더 적은 돈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쇼트트랙을 비교를 해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말벅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벅지, 그죠? 네. 허벅지가 뭐 엄청나죠, 네. 힘이.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피지컬 측면에 있어서 서양 선수들을, 예를 들면 독일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기기가 좀 피지컬이 어렵죠. 강한 선수들은 스피드 스케이팅에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코너링, 그렇죠. 예, 코너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마찬가지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예요. 큰 거. 예,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근육,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전에서는 근육만 갖고 힘 자랑해서는 이기기 어렵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술이 뭐다? 자율무기 체계 같은 거죠. 근데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자율무기 체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쇼트트랙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저는 전기차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내연기관에서의 경쟁력을 기존에 있던 뭐 독일이나 뭐 미국의 그런 기술력을 뛰어넘기 어렵지만 전기차에서는 또 이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갈 때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걸로 가야지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더 큰 무기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이기기는 어렵지만 작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접근이라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미국을 중국이 이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군사력의 상황은?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맞아. 누가 이겨요? 맨날 그거 궁금하잖아요. 누가 이기나, 그죠?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근데 여기서 자, 사자들하고 호랑이의 습성의 차이가 있어요. 사자들은 때로 움직여요. 호랑이는 혼자서 움직여요. 맞아요. 근데 되게 싸울 때 보면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사자들은 서로 도와줘서 호랑이랑 싸워요. 아. 또 이 얘기를 드리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댓글에 내가 사자입니까, 봤는데 호랑이입니까? 이거 논쟁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네. 예, 논쟁들을 버리시라고 내가 일부러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상황적 변수들이 존재를 하죠. 미국 근해에서 싸운다. 미국 쪽에서 싸운다. 중국하고 미국이. 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유리하겠죠. 이기죠. 태평양 공해상에서 그냥 싸운다.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유리하겠죠.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싸운다. 뭐 대만 이 근처에서는 남중국해나 그죠? 동중국해에서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네네.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중국은 육지에 무기체계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리고 해양에서도 무기체계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이 육지에 배치하는 무기체계들은 주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순항미사일처럼 미사일 공격 수단들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또 비행기들이 육지에서 발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잠수함도 발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 수상함들이 전개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항공모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맹국의
자국의 군사 기지들에서 발진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먼 바다를 거쳐가지고 오는 군대하고 바로 육지에서 파견되는 군대, 그리고 육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한테 미국이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회의적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랜드 연구소에서 그런 시나리오 분석들을 해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미국의 승리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파란색이었다가 미국의 승리 가능성이 파란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도 그러면은 미국이 확실히 이긴다라고 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중국 근해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율무기 체계예요. 자,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 체계에서의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미국은 네트워크 망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먼 바다에서. 물론 이제 항공모함, 드론이 발진하는 항공모함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계획이 재래식 항공모함,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가 발진하는 항공모함을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오. 유인 전투기가 발진하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무인 전투기, 그래 드론이겠죠. 전투기가 발진하는 항공모함으로 바뀌었고 잠수함 같은 경우도 바닷속에서의 무인 잠수함들이 또 있거든요. 그 무인 잠수함에 모 잠수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 잠수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무인 잠수함, 소형의 무인 잠수함들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 체계가 개발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체제에 있어서의 우위가 결국에는 육지에서 가까운 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얼핏 든 생각인데 이 위성이 필요한 부분도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한테 고맙다고 그랬었잖아요. 스타링크에 쏴주고 이것도 좀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중범위 이 중범위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중범위. 그래서 아예 고층에 정말 우주다 이거는 이게 아닌 거거든요. 거기까지 하는 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애매한 고도에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위성을. 소형 위성을 뿌리는 거예요. 소형 위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분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제 방어만 하다가 이제 계속 러시아하고 이제 공격전을 이제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이 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갑자기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네트워크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자율무기 체계 경쟁에서는 네트워크 망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 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라는 게 또 중요해지는 거죠.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율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보안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군수기업, 그러니까 자율무기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군수기업들은 동시에 뭘 개발하고 있냐면 사이버 안보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지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사이버 안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AI 무기체계 기술로만 보면 미국이랑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머신러닝, AI 기술 격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노가다죠. 예,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 알파고 같은 네. 경우도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는 이유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바둑 실전 상황들을 알파고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랑 계속 바둑을 같이 두면서 알파고가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거죠. 핵심은 학습이에요. 학습을 많이 시킨다는 거는 결국 사람이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 있잖아요. 네네. 자율주행 기능의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달려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 도로에서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타가지고. 그러면 그 운행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AI라는가 이런 거는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냥 안면도 그냥 다 이렇게 데이터들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이 아, 미국이 왜 저렇게 AI 가지고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렇게 민감한가라는 게 좀 의구심이 풀리는 부분이 이거에 있더라고요. 군민 통합 전략. 그러니까 중국의 군민 통합 전략이라는 게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간이 갖고 있는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자.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들은 언제든지 군사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중국에서 투자한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군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 기술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다.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의 민간 기업이 뭐 기업 활동을 한다. 그리고 기술 개발 활동을 한다. 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중국 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군수 기업으로 보는 거죠. 아, 저거는 그냥 군대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AI 기업에게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들을 잘 이제 이끌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회사들이 최근 주가도 좋고 관심도들이 많아요.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네.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이해관계, 군내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평생 군인을 했을 때 물론 국가를 지켜야겠다는 어떤 희생 정신, 네. 사명감 이것도 물론 이제 군인분들은 가슴속에 굉장히 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군인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월급이 또 많지는 않아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도. 그래서 우리 군인분들이 상당히 이제 특히 이제 직업으로 하는 이제 그 장교분들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시고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진급이잖아요. 그런데 자율무기 체계 이런 거 많이 늘려봤자 진급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자율무기 체계 부대들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율무기 체계의 부대에 사령관이 생기겠죠. 장군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승진 거리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진급 거리들이. 네. 자율무기 체계의 핵심은 분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대 단위에서의 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찰 육군 같은 경우는 로봇 개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 개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많이 봤어요. 네, 보셨죠. 거기 위에다가 뭘 달면 돼요? 기관총을 단다거나 아하. 혹은 카메라를 달면 어떻게 돼요? 정찰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군장을 이렇게 옮기면 그 개가 군장을 메고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분대에서
그게 운용할 수도 있죠. 그게 4명 혹은 10명 단위의 군대 단위 전투를 수행을 하는데 네. 드론 사령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작은 분대 단위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전술적 차원에서는 드론 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드론이 갖는 효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대마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따로 띄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자율무기 체계가 효과적인 거지. 자율무기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 드론도 있고 수상함, 무인 수상함도 있고 무인 잠수함도 있고 무인 전투기도 있고 이거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넌센스인 거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찾기 굉장히 희귀한 사례예요. 그러면 그러겠네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장성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다 있기 이해관계가 때문에. 엮여 있어서 약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그거는 거고요. 다. 예를 들면 전투 비행단 단위에서 무인 무기 체계,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게 효과적인 거고 무인 무기 체계의 효과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동원 체계에 있었어요. 동원 체계. 왜냐면 평소에 드론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론 동호회. 예, 그렇죠? 우리 농약 뿌리던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봐봐요. 드론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드론 좋아하는 사람들. 놀이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군의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오히려. 그래서 민간인들이 드론에다가 수류탄 이런 거 매달고서 그러니까 폭탄 같은 거 매달고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정말 숙련된 탱크 부대들을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드론 동호회가. 실전이네요. 드론 동호회를 그냥 예비군으로 편성시켜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가전에서 굉장히 자기 집 동네에 있다가 잘 아니까 또. 드론에다 폭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하죠. 만약에 예비군들한테 드론을 학습시킨다. 혹은 평소에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편성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막강한 그러네요.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의외의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나중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군사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민간인이 평소에 막강한 기사, 아까 얘기했던 기마병들 있잖아요. 기마병들이 중세시대 때는 막강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총이 나오면서 기마병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전투력이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이 또 나오면서. 보병들에 나오면서 기마 부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창을 들고 말을 찔러요. 그럼 말이 어떻게 돼요? 죽죠. 죽거나 혹은 살짝만 찔러주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렇겠어요? 날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짓밟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막 진영을 흐트러뜨려요. 아하. 그러니까 장창병이 나오면서 기마병의 효용이라고 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군사혁명이라는 말이 좀 이제 와닿네요. 그래서 장창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자, 어떤 그런 무기 체계들은 굉장히 학습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빨리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그죠? 활용할 수가 있죠. 드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드론 자격증도 따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전투기 조종사보다는 그쵸. 훨씬 빠르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럼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또 값비싸단 말이에요. 엄청. 전투기보다 비싼 게 조종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 드론은 싸고 그리고 또 숨어서 조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투기 조종하는 거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단기간에 없죠. 배울 수도 그쵸.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잘 나가던 데가 내려오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혁명들이 사실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전복되고 네. 바뀌고 있는데 네. 군사, 전쟁 여기서도 양상이 네.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6년 350억 군함 목표라는 게 제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부상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해군력 증강 계획이라는 건데 355척을 더 만들겠다. 그래서 핵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라든가 그리고 핵 추진 공격 잠수함, 뭐 경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뭐 이래서 대형 무기 체계들에 더 확충하겠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이런 걸 다 건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드는 생각이 이런 군함 건조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겠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12월 9일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해군 전략 목표가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중형 무인 수상함 군함들을 이제 무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대형 무인 잠수함을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은 다 빼고 대형하고 중형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19척에서 166척을 건설하겠다는 거고 초대형 무인 잠수함 같은 경우는 24척에서 76척을 건조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해군 전략 목표에서도 그대로 개성이 돼요. 물론 이제 규모는 이제 재정적 규모 때문에 줄이기는 해요. 뭐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어떤 전력 체계, 무기 체계에서도 무인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투자 차원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아, 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몇 개 이제 기사들이 사실 나왔어요. 포브스 뭐 이런 데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벌써. 네네네. 이제 벌써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오.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한번 볼게요. 저는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DJI였어요. 오, DJI. 네. 예, DJI는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 DJI 주식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상장이 안 됐어요. 상장이 안 됐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군민융함이잖아요. 민군 통합 전략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DJI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아하. DJI는 이제 무인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도 DJI이고 오. 반대로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도 DJI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DJI 주식을 사고 싶죠. 네. 네. 근데 상장이 안 돼 사지 있어서 못 한다. 네, 왜 상장을 안 했을까? 아. 이미 개인적으로 DJI는 네. 그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JI 2020년 연 매출이 260억 위안이라고 해요. 그게 4조 8,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출액만 해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투자를 안 굳이 받아야 되는구나.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DJI는 또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중국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경제가 왜 정치적 리스크가 강하고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기가 왜 어려운지 맞아요.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치적 관점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DJI 주식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JI는 매력적이지만 살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다. 미국의 이제 매체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제 기업이 록히드 마틴이더라고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 무기 체계에서도 사실상 그쵸.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첨단 무기 체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근데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AI를 접목한 자율 무기 체계를 이제 확보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확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미 재래식 무기에서도 이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고 누구나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가 상승이 얼마나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이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이 샀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BAE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그리고 AI 그리고 전자전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자전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이 돼 있는 회사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네트워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다거나 네트워크 체계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이제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보잉사 전통적인 이제 전투기 만드는 네. 데고 항공기 만드는 데죠. 이 보잉사 같은 경우도 MQ-25라는 이런 이제 무인 항공기들을 이제 개발했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거. 오, 구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구글이 왜 그러면 인공지능과 연관이 돼 있을까요? 구글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검색 엔진들이 그쵸. 왜 연관이 돼 있을까요? 방위 산업 이쪽에, 디펜스 쪽에. 네, 인공지능하고 왜 연관이 돼 있을까요? 학습이잖아요. 계속 학습을 시킬 수 있죠.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료들. 를 이제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 AI 인공지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게 한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걸 무기체계에 접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전 단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검색 엔진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이 얼마나 AI랑 접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또 투자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제가 구체적인 기업은 기업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보신다면은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투자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박사님께서 2022년 가을에 쓰신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군사 혁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도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위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미중 군사기술 경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군 통합, 네. 중국의 민군 통합 전략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도 세계적 수준이고 중국이 특허라든가 그리고 상위 랭크되는 저널 그 공학 저널에 많은 이제 논문들이 그쵸.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언제든지 군인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제재를 거죠. 받을 수 있다는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 중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유사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나 유사한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 내 기업들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한 300% 수익을 냈던
엔캠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해질 관련된 주식인데 이 전해질 관련된 중국의 기업들이 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아하, 반사주를 본 거군요. 그러면 엔캠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다가 이제 전해질 생산하는 이제 공장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공급망 위험으로부터 이탈을 한 거잖아요.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벗어났기 때문에 엔캠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엔캠 주식을 투자를 해서 30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은 많이 올랐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정보를 접했을 때 이미 그 이야기는 오래됐어요. 작년에 초에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미중 관계라는 차원 계속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 정보를 접했을 때 보는 관점들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여기서 딱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3.1절 전날인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AI, 그리고 군사, 그리고 미국, 중국,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2022년에 먼저 선점하셔서 논문까지 쓰신 이재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